KMS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환경 뉴스입니다. 오늘 열린 제4차 건설안전혁신 포럼에서 건설 현장의 ESG 경영 실천과 안전보건 역량 강화를 논의하는 강연과 토론이 있었습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강화를 다뤘으며 이 포럼이 건설업계의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한국건설 계약 시스템의 불투명성과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탬법 개혁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미국의 종합사업관리 PGM 시스템 도입이 대안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손영진 박사는 한국의 비효율적인 계약 시스템을 비판하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법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KMS TV 준우입니다. 세션 2에서 저희들이 가진 ESG과 건설 계약 관련 법에 대한 관점에서 발표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건설에 한 40년 정도 경력을 가지고 여러 분야에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주로 바탕을 쌓아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생소하게 느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 건설계약법 관련해서 지난 1961년도에 예산회계법으로 해서 시작됐던 건설계약 관련 부분들이 지금 60여 년이 지났는데도 100년 전의 법 철학으로 아직도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연구했던 과정을 오늘 처음 하게 되는데, 아마 다소 생소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볼 때 많이 있을 거로 봅니다만은, 발표는 어느 정도 줄여가더라도 여러분과 대화를 좀 많이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좀 간단한 핵심적인 부분만 적을 하고, 자료는 이미 유인물에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다소 제가 지금 추가해가 보강한 부분에 대한 파일은 제가 여러분한테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의 우리 건축 시스템 자체가 너무 넓고 부진적인 측면이 많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지금 현재 정부한테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법 전체를 고치려면 현재의 우리나라가 처해진 환경을 개선할 방법이 없다는 이미 보고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를 공유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건지를 같이 한번 고민한다는 측면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이름은 손영진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2010년 정도부터 우리 사회에 전파되기 시작하는 ESG 경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요즘 들어가지고 ESG 해가지고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정령 ESG도 전체의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 자체가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부정부패를 없애겠다는 측면에서 모든 학문들이 그 트렌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년에 들어가 자연 파괴가 무질서하게 일어나고 거기에 영향이 기후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거를 사실 서구 사회가 가져온 그 법제도 자체로 보면은 이미 1970년대 이후로 모든 법이 현대 법률로 완전히 바뀌었고,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계약 자유라는 원칙, 그러니 사적 자치의 어떤 결정을 존중해주고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남용이 되고 만용이 이뤄가지고 결국 문제가 현재 우리가 심각하게 건설 부분, 특히 건설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그 맥락을 결국은 현재 국내 법규부터 고치지 않는 한에는
ESG도 결국 그린워싱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사실 왜 ESG 학회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고, 하다 보니까 어떤 충돌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현재 법학계하고 심각한 지금 대립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건설학회 자체는 이 ESG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현행 법규의 문제점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응조차도 못하고 기업들은 여전히 그린워싱이라는 그 위장된 그 표현으로 대외적으로 지금 선전을 하고 있는데, 이래 가서는 현재 무너진 윤리성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사실 지금 ESG 학회하고도 지금 대립이 되고 제가 문제를 제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우리 건설한테도 이 관계를 우리 스스로 자극을 할 수 있도록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 여기 건설안전학회가 안전을 추구를 하는데 안전은 결국 물 건너가는 일입니다.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게 제가 주장하고 이 관계를 이 법에서 고치지 않는 한에는 불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ESG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나 뭐 여러 인터넷을 통해서도 내용을 들어보겠지만, 사실 환경이라는 부분을 서구에서는 이미 2000년대 이전에 공공부분, 특히 건설계약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사실은 예방적인 차원으로 국가가 개입을 하도록 해서 그거를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법제도로 확립을 해놨는데 우리나라는 공공부분에서부터 이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부분에서 안 되는데 국가가 이거를 풀어내지를 못하는 상황이 현재 놓여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민간의 지금 전부 대부분의 기업의 기업 속성이 자기의 이익을 추구를 하는 측면에서는 많은 투자를 하고 어떤 수단 방법을 안 가리지만, 결국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정신 자체가 어디에서 빠져 있느냐, 사회계라는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공동체라는 생각을 우리가 못 미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부분에서 국가가 공동체라는 관념에서 사업을 집행해야 될 부분을 전부 민간한테만 전가하고 권한 이임을 해버렸지, 책임도 이임을 해버렸지, 그러다 보니까 행정이 무책임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무책임한 상태가 결국 부패가 우리가 맞는 철학적 관점에서 이걸 접근해야 된다. 그런데 ESG라는 관념이 지금 대부분의 민간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자기가 잘한다고 스스로 만든 결과 보고서 가지고 자기네는 잘하는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이게 그린워싱입니다. 그런데 그게 기업의 어떤 평가라는 부분은 결국은 그 사람들이 보아온 거는 재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보고서를 만들었지, 정정 비재무적인 부분, 그래 그 기업의 윤리성이나 도덕성에 대해서는 다 감춰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법의 허점을 이용해 가지고 이게 범죄 행위를 실질적으로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그걸 찾아내지도 못하고 발견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례 중에 하나가 중대재해 부분이고 안전사고 부분입니다. 그 이야기는 국가가 무책임한 경영을 하다 보니까 민간한테 그걸 서로 감시하고 서로 타다는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그걸 막을 방법이 없다. 안전이라는 부분은 결국 민간이 실시간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시간 국가가 감시 시스템으로 정해져야 되는데, 국가가 현재 감시 시스템이 아니라 민간이 네가 알아서 하라는 쪽으로 지금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다. 법을 고치지 않고, 법 철학을 고치지 않는 한.
그 문제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더 나아가 이게 어디에까지 가느냐. 결국은 우리나라는 수출 경제, 해외에 나가가지고 사실 뛰어난 우리 국민들 차지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상품을 만들고 그 대외적인 수출을 해야 국가의 먹잇감이 되는데, 이미 해외에서는 ESG라는 관점에서 뭐를 가버렸느냐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만든 사고, 예를 들어서 철강이다. 철강이 상품을 하는데 평가를 누가 하느냐? 인자 민간이 한다는 거죠. 민간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은 금융입니다. 금융이 예를 들어서 제철회사 같은 경우에 포항제철 아니면 인천제철이다. 물건을 만드는데 이에 탄소가 저감을 누가 어떻게 내느냐, 그거를 리사이클링으로 하느냐, 그런 관계를 보고 아예 수익을 차단해본데 블랙리스트에 올려버리면은 결국 간접적으로 그 나라는 결국은 경쟁력이 상실되고 기업이 살아나갈 방법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 탄소 국경세가 나오고 아리백이라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재생 부분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사회 인프라가 법적으로 공공 부분에서부터 엄격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민간인들도 이미 그 사람들은 숙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쉽게 적용이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현재 법 체계 자체도 엉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실질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공공 부분이 없으니까 민간 부분도 없는 상태에서 자율 경영 보고서를 만들어가 민간한테 그 자료를 들고 만들어 가지고 홍보만 하고 실질적인 내부적으로 기업 환경에 대해서는 경영 부분에서 비재무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투자 없이 개선의 방법 없이 간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에 놓을 수밖에 없다. 이게 조만간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지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이 부분을 명심만 해야 되고, 이걸 고치지 않으면 미래 사회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금융 부분을 여러분들은 접해보지 않아서 그런데 전 세계의 사실은 경제 움직임은 금융입니다. 그 금융에 대해서 무서움은 국가도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돈 많은 자본가들이 여기에 대해 투자를 하지 않는 한 기업은 살아나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민간주의를 앞으로 선도적으로 금융이 나서가지고 이거를 깨우치겠다는 측면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의 위험의 지수는 굉장히 높다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하고 우리가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사실 우리 법 철학하고 법 체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나라의 현재 제가 지금 오늘 발표하는 부분은 건설 부분입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행정법 자체가 약 한 4,600개, 한 5,0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5,000개 정도의 행정법을 다 언급하기는 지금 어렵다고 지금 보이고, 다만 우리 건설행정계획에서 법 체계가 지금 법률이 몇 개 정도 되느냐면 한 200여 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200여 개로 사실 제가 표현을 파병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법이 너무나 세분화되다 보니까 법 기능이 없어졌다는 측면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면은 법 체계가 왜 이렇게 파편적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었느냐는 거를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는 그건 다 건설 분야로 종사하시는 것을 제가 이해를 하는데, 건설 부분은 현재 특히 건축 시스템을 본다면 2분해가 되어 있지요.
왼쪽에 지금 저 나올 때 발주자가 있고 그 다음에 원동업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저 또 다단계로 해가지고 하도급 체계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국가가 공공 부분에 발주를 하는데 국가가 현재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왼쪽에 있는 설계 영역과 시공 영역으로 나눠놨습니다. 설계하고 시공을 나눠놨다는 것은 발주자가 이권을 설계하고 시공으로 나눠놨다고 쉽게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설계하는 자와 시공하는 자 간의 연계가 됩니까? 현재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결국 건축의 성능이 떨어진다는 거죠. 설계를 디자인해가지고 관련 도서를 다 만들었는데 그게 그 설계가 실제 시공하는 쪽에 넘어왔을 때에 제대로 공사가 되느냐? 그대로 하면은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건설에 대한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 계약이라는 것은 다중이 일정한 시일 내에 동시에 또는 앞뒤 저트로 해가지고 참여를 해서 서로 소통과 협업에 의해서 같이 작업을 해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설계해서 따로 만들까 요대로만 요 설계대로만 공사를 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우리가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설계 자체가 스스로 그거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에 갖춰져 있느냐? 그 검증한 시스템도 안 돼 있다는 거지요. 왜냐하면은 여기서는 저 표현하다시피 설계가 감리라는 측면으로 있는데 설계의 감리를 누가 하느냐? 같은 건축사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고방식이 똑같은 사람이 같은 시각으로 봤을 때에 설계하는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실제 작업을 해보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문제가 일어날 걸 밝혀서 발표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건설에 한 40년 정도 경력을 가지고 여러 분야에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주로 바탕을 쌓아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생소하게 느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 건설계약법 관련해서 지난 1961년도에 예산회계법으로 해서 시작됐던 그 건설계약 관련 부분들이 지금 60여 년이 지났는데도 100년 전의 법철학으로 아직도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연구했던 과정을 오늘 처음 하게 되는데 아마 다소 생소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볼 때 많이 있을 거로 봅니다만은 발표는 어느 정도 줄여가더라도 여러분과 대화를 좀 많이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좀 간단한 핵심적인 부분만 저걸 하고 자료는 이미 그 유인물에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다소 제가 지금 추가해가 보강한 부분에 대한 파일은 제가 여러분한테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의 우리 건축 시스템 자체가 너무 넓고 부진적인 측면이 많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지금 현재 정부한테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법 전체를 고치려면은 현재의 우리나라가 처해진 환경을 개선할 방법이 없다는 이미 보고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를 공유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건지를 같이 한번 고민한다는 측면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이름은 손영진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2010년 정도부터 우리 사회에 전파되기 시작하는 ESG 경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요즘 들어가지고 ESG 해가지고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정령 ESG도 전체의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 자체가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니 부정부패를 없애겠다는 측면에서 모든 학문들이 그 트렌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년에 들어가 자연 파괴가 무질서하게 일어나고 거기에 영향이 기후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거를 사실 서구 사회가 가져온 그 법제도 자체로 보면은 이미 1970년대 이후로 모든 법이 현대 법률로 완전히 바뀌었고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계약 자유라는 원칙, 그러니 사적 자체의 어떤 결정을 존중해주고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남용이 되고 만용이 이뤄가지고 결국 문제가 현재 우리가 심각하게 건설 부분, 특히 건설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그 맥락을 결국은 현재 국내 법규부터 고치지 않는 한에는 ESG도 결국 그린워싱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사실 왜 ESG 학회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고 하다 보니까 어떤 충돌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현재 법학계하고 심각한 지금 대립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건설학계 자체는 이 ESG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현행 법규의 문제점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응조차도 못하고 기업들은 여전히 그린워싱이라는 그 위장된 그 표현으로 대외적으로 지금 선전을 하고 있는데 이래 가서는 현재 무너진 윤리성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사실 지금 ESG 학회하고도 지금 대립이 되고 제가 문제를 제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우리 건설한테도 이 관계를 우리 스스로 자각을 할 수 있도록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 여기 건설안전학회가 안전을 추구를 하는데 안전은 결국 물 건너가는 일입니다.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게 제가 주장하고 이 관계를 이 법에서 고치지 않는 한에는 불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ESG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나 뭐 여러 인터넷을 통해서도 내용을 들어보겠지만 사실 환경이라는 부분을 서구에서는 이미 2000년대 이전에 공공부분 특히 건설계약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사실은 예방적인 차원으로 국가가 개입을 하도록 해서 그거를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법제도로 확립을 해놨는데 우리나라는 공공부분에서부터 이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부분에서 안 되는데 국가가 이거를 풀어내지를 못하는 상황이 현재 놓여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민간의 지금 전부 대부분의 기업의 속성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측면에서는 많은 투자를 하고 어떤 수단 방법을 안 가리지만 결국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정신 자체가 어디에서 빠져 있느냐 사회계라는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공동체라는 생각을 우리가 못 미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공공부분에서 국가가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사업을 집행해야 될 부분을 전부 민간한테만 전가하고 권한 이임을 해버렸지 책임도 이임을 해버렸지 그러다 보니까 행정이 무책임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무책임한 상태가 결국 부패가 우리가 만연된 철학적 관점에서 이걸 접근해야 된다. 그런데 ESG라는 관점이 지금 대부분의 민간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자기가 잘한다고 스스로 만든 결과 보고서 가지고
자기네는 잘하는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이게 그린워싱입니다. 그런데 그게 기업의 어떤 평가라는 부분은 결국은 그 사람들이 보아온 거는 재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보고서를 만들었지, 정정 비재무적인 부분, 그래 그 기업의 윤리성이나 도덕성에 대해서는 다 감춰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법의 허점을 이용해 가지고 이게 범죄 행위를 실질적으로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그걸 찾아내지도 못하고 발견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례 중에 하나가 중대재해 부분이고 안전사고 부분입니다. 그 이야기는 국가가 무책임한 경영을 하다 보니까 민간한테 그걸 서로 감시하고 서로 타다는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그걸 막을 방법이 없다. 안전이라는 부분은 결국 민간이 실시간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시간 국가가 감시 시스템으로 정해져야 되는데 국가가 현재 감시 시스템이 아니라 민간이 네가 알아서 하라는 쪽으로 지금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다. 법을 고치지 않고 법 철학을 고치지 않는 한 그 문제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더 나아가 이게 어디에까지 가느냐, 결국은 우리나라는 수출 경제도 해외에 나가가지고 우리 사실 뛰어난 우리 국민들 차지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상품을 만들고 그 대외적인 수출을 해야 국가의 먹잇감이 되는데, 이미 해외에서는 ESG라는 관점에서 뭐를 가버렸느냐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만든 사고, 예를 들어서 철강이다. 철강이 상품을 하는데 평가를 누가 하느냐? 이제 민간이 한다는 거죠. 민간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은 금융입니다. 금융이 예를 들어서 제철회사 같은 경우에 포항제철 아니면 인천제철이다. 물건을 만드는데 얘 탄소가 저감을 너가 어떻게 내느냐, 그거를 리사이클링으로 하느냐, 그런 관계를 보고 아예 수입을 차단해 본데 블랙리스트 올려버리면은 결국 간접적으로 그 나라는 결국은 경쟁력이 상실되고 기업이 살아나갈 방법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 탄소 국경세가 나오고 아리백이랑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재생 부분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사회 인프라가 법적으로 공공 부분에서부터 엄격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민간인들도 이미 그 사람들은 숙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쉽게 적용이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현재 법 체계 자체도 엉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실질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공공 부분이 없으니까 민간 부분도 없는 상태에서 자율 경영 보고서를 만들어가 민간한테 그 자료를 들고 만들어 가지고 홍보만 하고 실질적인 내부적으로 기업 환경에 대해서는 경영 부분에서 비재무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투자가 없이 개선의 방법 없이 간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에 놓을 수밖에 없다. 이게 조만간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지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이 부분을 명심만 해야 되고, 이걸 고치지 않으면 미래 사회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금융 부분을 여러분들은 접해보지는 않아서 그런데 전 세계의 사실은 경제의 움직임은 금융입니다. 그 금융에 대해서 무서움은 국가도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돈 많은 자본가들이 여기에 대해 투자를 하지 않는 한 기업은 살아나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민간주의를 앞으로 선도적으로 금융이 나서가지고 이거를 깨우치겠다는 측면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의 위험의 지수는 굉장히 높다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하고 우리가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사실 우리 법 철학하고 법 체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나라의 현재 제가 지금 오늘 발표하는 부분은 건설 부분입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행정법 자체가 약 한 4,600개, 한 5,0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5,000개 정도의 행정법을 다 언급하기는 지금 어렵다고 지금 보이고, 다만 우리 건설행정계획에서 법 체계가 지금 몇 개, 법률이 몇 개 정도 되느냐면 한 200여 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200여 개로 사실 제가 표현을 파병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법이 너무나 세분화되다 보니까 법 기능이 없어졌다 는 측면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면은 법 체계가 왜 이렇게 파편적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었느냐는 거를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는 다 건설 분야로 종사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건설 부분은 현재 특히 건축 시스템을 본다면 2분해가 되어 있지요. 왼쪽에 지금 나올 때 발주자가 있고, 그 다음에 원도급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단계로 해가지고 하도급 체계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국가가 공공 부분에 건설 발주를 하는데, 국가가 현재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왼쪽에 있는 설계 영역과 시공 영역으로 나눠놨습니다. 설계하고 시공을 나눠놨다는 것은 발주자가 이권을 설계하고 시공으로 나눠놨다고 쉽게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설계하는 자와 시공하는 자 간의 연계가 됩니까? 현재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결국 건축의 성능이 떨어진다는 거죠. 설계를 디자인해가지고 관련 도서를 다 만들었는데, 그게 그 설계가 실제 시공하는 쪽에 넘어왔을 때에 제대로 공사가 되느냐? 그대로 하면은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건설에 대한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 계약이라는 것은 다중이 일정한 시일 내에 동시에 또는 앞뒤 저쪽으로 해가지고 참여를 해서 서로 소통과 협업에 의해서 같이 작업을 해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설계해서 따로 만들까 요 설계대로만 공사를 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우리가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설계 자체가 스스로 그거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에 갖춰져 있느냐? 그 검증한 시스템도 안 돼 있다는 거지요. 왜냐하면은 여기서는 저 표현하다시피 설계가 감리라는 측면으로 있는데, 설계의 감리를 누가 하느냐? 같은 건축사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고방식이 똑같은 사람이 같은 시각으로 봤을 때에 설계하는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실제 작업을 해보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문제가 일어날 걸 발견을 못합니다. 시공자 도면이 넘어왔을 때에 이거를 리뷰를 사전에 이 사람들이 시공할 거니까 시각이 다르다는 점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결국은 하지 않고 발주자한테 넘기니까 결국 이 다큐를 가도 발주자는 발주를 하다 원도업자한테 발주를 하니까 이 도면대로 지금 공사를 하라는데, 공사를 했을 때 제대로 되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고쳐가지고 내년은 설계 변경을 이루고 가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고칠 수 있습니까? 돈을 누가 한테 내려갑니다. 추가 비용을 누가 내야 돼? 그러면 발주자가 당연히 설계 변경을 해줘야 되지. 안 해주죠, 현실적으로. 워낙 많으니까, 하자가. 알아서 하는 거 넘깁니다, 이 사람한테. 그러면 이 사람이 돈을 못 받는 상태에 밑에다 줄 수 있습니까?
지급을 못하지요. 그러면 또 보니까 이 사람은 또 그거에 의해서 분야별로 또 수없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 나눠진 부분에 결국은 비용을 다단계로 하다 보니까 밑에는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손실 보고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결국은 우리나라는 지금 와가지고 그게 전면에 노출이 돼가지고 이거를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고치는 자체를 대해서 지금 마인드가 아무도 없다. 대안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생겼느냐? 그럼 외국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했는 방식이 이 방식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했느냐? YRP 여러분 아시죠? 평택미군기지공사. 이 사업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야, 설계가 분리를 해놨는 거를 통합을 하자. 통합을 해가지고 하고 원동업자한테 할 게 아니라, 그러면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PMC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 개념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생소한 부분입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거는 1970년대부터 해외에서 현재까지 계속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국내에서 처음 시도를 했거든요. 처음 시도를 했는데 물론 토목 부분은 우리하고 조금 건축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건축에서 이 부분을 하다 보니까 이거 개념은 무엇만 당겼느냐 하면은 요 위에 부분을 원도급자한테 설계하고 분리해놨던 부분을 이 사람들은 설계하고 원도급자하고 관계를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같은 쪽으로 묶어버리고 여기에 발주자가 직접 챙기겠다는 개념으로서 PMC라는 개념의 건설기술 대리인을 썼어요. 이 기술 공무원을 이미 여기서 적용을 했다는 겁니다. 이 개념은 굉장히 혁명적인 발상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국방부에서 하다 보니까 이 국내 부분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국회 비준까지 받습니다. 왜냐? 미국 규정을 하기 위해 가지고 미국 규정은 모든 부분에서 계약하고 계약에 참여하는 모든 자에 대해서 권리 침해를 예방하는 조건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미국 규정을 썼어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국방부가 어떤 현상을 만들어 놨느냐? 국방부가 하단부에 있는 이 사람들의 권리를 여전히 여는 이 사람들의 권리가 없거든요. 요 방법을 그대로 택해가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 여기에는 나름대로 원도업자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을 해줬어요. 그러면은 요 밑에 있는 하도업자의 권리는 보장을 해줬느냐? 마찬가지로 국내가 지금 벌어났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뭐가 나오냐? 권리 침해가 심각하게 일어났다. 국가가 누구를 통해서 여기와 마찬가지로 원도업자가 여도 단정을 해놨잖아요. 이게 지금 요 빨간 선 자체가 현재 우리나라 계약법이 국가계약법이 가져놓은 한계입니다. 여기 국가계약법이 이렇게 지금 해놨는 거예요. 요걸 분리를 해가지고 차별로 만들어 놔놓다 보니까 많다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차별을 해놔. 그러면은 여기 본래의 의미는 이 사람들이 모든 내용이 원도업자를 통해서 발주자의 BMC한테는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를 차단을 여기서 해버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놀던 방식으로 둘이 짝짝꿍을 해버리니까 심각한 범죄가 일어나더라. 이 사람들의 착취를 여기도 이미 착취를 하고 있는 현상인데 여기서도 착취를 해버린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를 이게 이렇게 해보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이미 이 방법을 줬을 때는 비록 과도기지만 시스템이 잘못된 거를 현지에 있는 원도급자라는 이용을 했지만 이미 해외에서는 여기서 뭐가 없어져 버리냐? 원도급자가 없어집니다. 앞으로 내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지금 된 원인은 그러면 어디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느냐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법리적인 법 철학에 대해서 내가 우리나라 법 철학의 문제를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이 이 해석을 법학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마 공법, 사법이라고 하면 이게 이해가 얼른 안 될 겁니다만은 공법이라는 부분은 쉽게 이야기해서 공공적인 부분, 공동체적이라는 기준이 서 법의 질서를 갖다가 정해놔가지고 국가가 행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공공적인 부분이 있다면은 국가가 개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대법리라는 부분을 뭐냐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근대법리라는 것은 원천적으로 개인 간에 일어나는 거래관계를 국가가 개입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계약 자유라는 이야기로 해온 게 1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100년 전에 그 모든 것이 1930년도 정도 해가지고 어떻게 바뀌었느냐. 민간 부분에 이건 이제 조금 더 나가자면은 그 시장 논리인데 시장 논리에서 수요 공급의 원칙에서 계약 자유라는 부분이 문제가 했을 때에 힘센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착취하는 문화를 갖다가 그럼 그거는 국가가 막아줘야 되느냐는 논리가 나옵니다. 그게 결국 1930년대에 그 대공황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이 완전히 제조 부분을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조 부분에서 일어나는 부분은 공급자 시장이냐 수요자 시장이냐. 그런 시장 경제 논리에서 공급자 중심에서 내가 생산하는 대로 마음대로 팔았는데 그때는 단가가 세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세이의 법칙이라는 이야기인데 시장의 변화가 그때 바뀌어가지고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런 사는 사람이 비교를 해보고 문제 제기되는 거를 바꾸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시장이 바뀌었는데 유감스럽게도 건설 시장은 유럽이나 뭐 우리나라 동일합니다만은 건설 시장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 되어버리고 서구에서는 수요자 시장으로 바뀐 게 언제부터냐? 1970년대부터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공법이라는 사법이라는 해석 자체를 그래 행정 주체가 하는 일도 민간의 거래 부분 그래서 공행정 주체를 사경제 주체라고 대법원이 판례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다 사경제 주체라는 이야기는 계약 자유의 원칙을 우리가 중시를 하지 공행정의 어떤 공공 부분에 대한 책임이 없다. 는 측면으로 그 원칙이 와버리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서 뭐가 빠져버렸냐면은 국가 책임은 다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 책임이 모든 법에 누락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지에 우리나라 수없는 아까 200여 개를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국가개혁법, 지방개혁법이고 그 다음에 국토부, 건기법, 건산법, 건진법, 건산법, 건진법 많잖아요. 건축법, 건축사법 다 여기에 해당되는데
국가 책임을 다 빼버리고 누구 책임으로 넘겨버렸냐 공공 부문을 그게 민간한테 넘겨버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나 민간 원하도 차별을 일어나고 여기 뭐 사후 법이 예방법이 아니라 사후처벌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법 기능이 우리 여기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처벌법으로 돼 있지 예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영정이 무책임하니까 그걸 사전 재행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 기능이 없으니까 민간기업한테 중대재해처벌법에가 민간기업 오너까지 죽인다고 지금 내가 처벌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건 법리에서 잘못된 거다 이거지. 국가가 예방할 기능으로 안 하다 보니까 여기서 모처럼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모든 게 부패 구조로 넘어갈 수 없다. 밖에 없다. 왜냐? 민간 대기업들이야 돈이 있으니까 법적에 막으면 되는 일이야. 그 막는 게 공식적으로 어떤 논리적이나 학술적이나 어떤 그런 저거에서 막는 게 아니라 밀심 결정으로 해가지고 끝내버린다. 그 부작용이 아직도 심하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느냐면은 우리나라 건축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했습니다. 서구 사회는 이미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1970년대부터 그 인풋 컨버전 아웃풋이라는 모델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게 철저하게 바꿔놨다는 거죠. 수요자 시장 중심으로 만들었고, 철저하게 예방 중심으로 만들었고, 철저하게 이거를 실시간 감시 감독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국가가 빠지고 너기를 하도록 해놔놓다 보니까 문제는 나오게 된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아까 우리 발주 조직에서 보다시피 건설 행정이, 발주 행정이 여기는 감리한테 지배구조를 만들어놨다. 근데 이 감리는 뭐냐? 설계가 해주는 대로 감리를 하라고 시공한테 하니까 설계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시공 관리를 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결국 하다 보니까 예방법이 되지 않고 사후처벌법으로 됐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아까 했던 다단계로 밑에 내려갔을 때 그건 다 잘라버렸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 발주 행정청의 책임에 대한 사후관리 책임을 행정공무원을 대리해서 기술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하도록 이미 시스템을 다 바꿨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술공무원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기술자가 어디 들어가느냐? 기술자가 전부 민간한테 이렇게 다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예방할 기능이 없이 업자한테 줘가지고 업자가 관리하다 보니 부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패러다임 자체가 잘못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 법리에서부터 법조인들이 잘못됐더라. 그래서 법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이 지금 제가 한 10여 년 가까이 이걸 해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양반들은 이제 손을 놔버렸어요. 실질적으로. 그러고 이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럼 누가 해야 되느냐? 결국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 기술자들이 이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그 의견을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 현재의 문제점들을 중간을 했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 다 몽땅 다 바꿔야 되다 보니까 이 바꾸는 방법을 결국은 총체적 구제로 왔다. 이게 대표적으로 일어난 사례가 인천에 작년에 인천 금단 아파트 붕괴사고 이게 최정의 쟁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안을 국내에서 내놨느냐? 결국 못 내놓고 지금 현재까지도 허지부지나 우왕좌왕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해외의 공법상의 계약의 사례를 비교를 해보면 자, 요 내용을 주시오.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70년대에 이후에 말조 행정처가 이 사업관리 대리인들이 함께 해가지고 원도업자를 없애버렸어요. 그러고 직접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여기는 기술자 공무원이거든. 기술 공무원들이 전체적인 총괄 관리를 하고 있어요. 원도업자가 필요 없다 이야기. 왜 이중을 하느냐? 이러려면은 원도업자 속에 있는 기술자들이 이런 부분을 갖다가 관리할 수 있는 이미 능력이 안 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죠. 그런데 능력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민간도업체한테 전화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민간 오너의 마음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다. 그 이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니었으니까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 이 사람들 많은 노력을 했고 주장을 했고 연구도 했죠. 그 결과가 이렇게 온 겁니다. 보기를.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미 미국 저들 계약법 철학을 들다 보니까 법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 나올 때 저들 FA하고 SGF라는 그 규정 자체가 약 한 2만 5천 페이지. 여러분, 우리 계약관련법 한번 듣다 보세요. 몇 장입니까? 그거로 해결되느냐? 우리가 이거를 고치지 않는, 왜냐하면 법조인들이 이런 부분을 기술자가 아닌 한은 이 법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법조인들이 행정 인문학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걸 풀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계속 좀 하면서 하다 보니까 손을 놓으려고. 그래서 지금 저한테도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이전에 우리는 지금 준비도 안 돼 있다. 우리는 왜냐? 과거에 음매요가 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각을 아예 범위 밖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 누구도 이걸 생각을 못 한다. 특히 500명이래, 매년 500명이라는 사람이 진짜 억울하게 죽는 거예요. 사고를 치고 가는데도 보고 대책이 정부가 못 붙잡아내고 있다. 불법, 불공정, 부패행위가 만년이 되고 있어도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잠시 제가 여기서 소개를 해주자면 이미 이런 체계가 공무원, 기술 공무원이 해야 될 체계를 이용해 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미 조사 다 했어. 그런데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어. 이걸 하는 기술자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재개혁시키는 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한 요약을 하면은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미국 법하고 한국 법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비교 자체가 안 돼. 법률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 하나부터 똑같은 게 없다 이거죠. 국가책임 공단 다 빠졌어.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바꾸려면 우리도 최소한 형태를 따라가야 된다. 형태를 따라가는 게 우리가 지금 현재 왔는 법은 과거 식민사관에서 저었던 일본의 제국주의 식민사관법을 예산회계법을 걷고 이때까지 그걸 한 번도 수정 없이 그대로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법이라는 우리 기술자들이 문해현상이 아무 생각 없어 무조건 따르는 것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일어나도 해결적인 방안을 나타내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사고가 사실 실례적으로 미국 규정으로 썼는데도 불구하고 국내법으로 해석해서 정보들과 범죄를 사기치기 위해서 국가가 사기쳤다니. 그런데 그거 변별도 못하고 있는 저 상태에 던져졌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결국은 고치기 위해서는 이걸 이렇게 해야 되고 발주자 책임으로 강화를 해야 되고 발주자 책임이 없고 그 다음에 이익 집단 기준으로 현재 되어 있는
저 법체계도 고쳐야 된다.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는 투명해야 되고 부패를 없애야 되고 사전 예방법을 만들어야 된다. 사전 사후처벌법으로 돼 있지 예방법으로 고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걸 다 뜯어 고치지 않는 한. 그래서 차라리 현대화 가기 위한 방책을 조기 실시할 수 있도록 좀 하자.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의 간단한 원리예요. 국가 책임을 져라. 그 다음에 기술자에 대해서 권익을 제대로 활용을 해요. 국가가. 오히려 그 기술자들의 그 기술에 대한 경시 풍도가 너무 심각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결국은 이런 프로세스에 의해서 결국은 문제 제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 문제는 어느 일개 부처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결국 대통령실에서 이거를 고치지 않은 중심이 돼가 대통령이 중심이라 총리실도 안 된다. 왜냐하면 각 부처가 또 이권관계로 얽매져 있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고쳐라.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나라의 계약법 전문가가 있느냐? 없다. 그 사법부가 권한 남용하고 검찰이 권한 남용하고 기술차 경시하는 형태 그다음에 사법부 체계 자체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 국민의 지금 사법부의 불신이 80%가 넘어갔어요. 진짜 그러고 판결의 불신이 심리 불신강이라는 부분 이게 지금 80%가 가까이 육박을 하고 있어요. 결코 어떤 일도 공정하게 처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세상의 흐름은 전 세계적으로 이미 정의를 위해서 갈 수 있는 최대의 방법으로 온 게 ESG예요. 그러면 ESG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를 바꿔봐야 된다. 그런 점이 오늘 제가 조금 시간 쪼글 냈는데 우리 위에 하시는 분한테 미안합니다만 이거를 좀 이해를 하시고 우리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보시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김남석 연구교수라고 합니다. 저도 있습니다. 수영 박사님께서 역대 발표를 해주셔서 최대한 짧고 간결하게 또 시간이 저희가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좀 있긴 한데요.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동국대학교에서 학위를 받고 일본에서 조교수 하면서 전공은 내품공원이고 구조를 전공했고요. 유럽에서 한 2년 정도 연구원으로 진행해서 PMG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식에 대한 부분은 하고 있지만 국내 법에 좀 적용해야 되는 필요성까지는 알겠지만 그런 부분에 좀 더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관련해서 구조물의 안전성이나 건설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연구 방향, 이 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못하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최근에 이슈가 보시는 것과 같이 내수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들고 건설 경기가 좋지 않다는 걸 다 알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안 좋은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ESG라고 하는 어떤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미래를 위해 준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ESG에 대해서는 다 아시는 거고 세계적으로 ESG냐 트렌드가 굉장히 많을 텐데 일단 건설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면 보시는 바와 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상 저희가 개념을 정리하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더 많은 이슈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탄소 배출에 대한 저감, 재생에너지에 대한 저감, 건설 폐기물에 대한 저활용, 모듈력, 조립식에 대한 스마트 시티,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인프라, 근로자에 대한 안전성, 사회 기반에 대한 어떤 기여도, 그다음에 투명한 공급망이나 어떤 생산에 대한 투명성, 그다음에 ESG 인증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투자 유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정부의 규제나 어떤 제재,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들이 세계적으로 이슈고요. 국내에서도 이런 부분은 모든 기업이나 정부에서도 인증을 하고 있고 잘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보면은 이런 친환경 주택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유럽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어떤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친환경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하고 100년, 200년까지도 그 주택을 유지할 수 있고 저희 후세대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이었으면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국내에 지금 재개발에 대한 경기가 앞으로 쭉 다가올 건데 일반적으로 아파트가 28년에 30년을 사용하거든요. 앞으로 너무 죽게 짧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ESG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PC 건축에 대한 부분인데요. PC 건축은 1970년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조금씩 발전을 하고 개발을 오고 있긴 하지만 대대적으로 보급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유럽에서는 5층 건물에는 거의 일반화되어 있고 PC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ESG와 연결되기도 하고 굉장히 유용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우리가 앞으로 지속 가능한 그런 건설 환경이 만들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보면은 환경과 경제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서 2050이라고 하는 탄소 중립을 제안하고 있고요. 그 안에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일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한건축학회에서도 탄소 중립에 대한 설계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그런 부분들을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참고하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계속 관심 있게 연구하거나 앞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그 다양한 이슈들이 있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건물의 수명을 좀 늘렸으면 좋겠고, 효율적인 구조 시스템으로 좀 변화하거나, 그다음에 자재 생산부터 납품, 그다음에 폐기까지 어떤 최적화라는 단어들 적용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앞으로 에너지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원조차도 어떤 대체 자원이라든지 재활용 자원을 충분히 활용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앞으로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유지 관리의 측면에서 충분히 가족의 생애 주기 안에서도 어떤 탄소 중립뿐만 아니라 다양한 면에서 저희들이 ESG라고 하는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초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고요. 보고서가 나왔어요. 이 보고서 안에는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꼭 한 번씩 이런 보고서를 한번 정독해 보시고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일본의 대지역 홈페이지 사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메인 홈페이지 안에 ESG가 확인됩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고 발전에 대한 부분, 목표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과거 몇 년 동안의 어떤 성과물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저희 대기업이나 저희의 여러 가지 기업 홈페이지에 들어가더라도 잘 찾아보면은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그런 보고서 안에도 충분히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보고서를 의무화적으로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찾아가지고 연구하시는 데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12지 건설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주요 변화 과정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목표에 대한 달성도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목표에 대한 어떤 근거, 어떤 부분에 대한 이용도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활용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정보들이 결국은 저희 연구자로서는 많이 활용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관찰하면서 앞으로도 ESG와 관련된 건설산업의 안전뿐만 아니라 발전에도 기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일본 대기업 중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여러분들 많이 오래된 자료긴 한데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아파트 평균 수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격식 구조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건설 과정에서 시공이라고 하거나 보급이라고 하는 어떤 짧은 시간 내에 건설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어떤 굉장히 좋은 기술이긴 하지만 이런 문제점들이 앞으로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 변화 과정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고 있는 유지관리라든지 누수라든지 여러 가지 다백면의 문제점들을 다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또는 층간소음이라든지 우리가 늘상 뉴스에서 접하고 있는 그런 문제를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과거 지금 최근 연구로는 100년 주택, 장수면 주택까지 나왔긴 하지만 그거 이상 넘어가는 어떤 시스템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연구가 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 200년, 300년까지 그런 시스템을 바꾸고 가면서 아파트 재개발에 맞서서 연구를 진행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도도 개선되어야 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라든지 여러 가지 뒷받침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국가기관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앞에서 수영진 박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특별히 첨언하는 부분은 없고 개인적으로 PMG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도입이 돼야 되는데 저희 나라에 맞는 저희 환경에 맞는 그런 시스템이 들어와야 하는데 우선 저희가 외국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그런 외국의 시스템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나라와 뭐가 다른지 그런 부분에 조금 초점을 가지고 해외 사례들을 좀 정리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연구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고 이미 그런 방향에 대한 연구 보고서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런 보고서들을 저희가 좀 숙지를 하고 젊은 연구자 드리면서 조금 더 앞으로 국가계약법이라든지 건설산업의 안전이 조금 더 체계적인 플로 안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추가적인 설명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는 약간 아까 손희 박사님 말씀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떤 하도급자들을 보호하지 않는 이런 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개념들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계약법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이 늘었으면 좋겠고 그런 관심 하에서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가면서 변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산업의 재해에 대한 부분을 살짝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연구하는 방향이긴 한데 일단은 현재 사용 중이면서 건물이 붕괴됐던 사례들을 앞에서 볼 수 있어요. 다양한 사례들이 있죠. 그래서 사용하면서도 붕괴가 되지만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붕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선진국가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날까? 해외에 있는 저널에서도 국내에 있는 연구진에게 왜 너네 나라에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무너지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같이 선진국이고 해외에 나가서 초고층 빌딩을 짓는데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사고들이 일어나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법이나 아니면 시공이나 여러 가지 관점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어떤 문제점들을 좀 찾아보고 그런 문제점이 누구와의 이익에 분명히 연결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배제하면서 연구를 하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또 붕괴의 원인 또는 우리가 성능을 지표를 잡았을 때 그 지표상에서 얼마만큼 성능이 저하되는지 또는 그 성능을 어떻게 회복하는지에 대한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한번 정리해봤고요. 이런 과정들을 정리하면서 이 과정 안에 우리나라에 있는 건물의 그 사고는 왜 일어났는지 어느 위치에서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따라서 이런 시설물들이 그리고 계속 사용하면서 보수도 하고 방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씩 리모델링도 하고 여러 가지 보완해 나가면서 안전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자료는 제가 어딘가에서 제가 공부할 때 출처를 못 찾아가지고 집어넣지 못했습니다. 제가 만든 자료는 아니고요. 일전에 있던 자료는 제가 만든 자료입니다. 그리고 제가 풍화경을 전공했기 때문에 풍화경도 마찬가지로 지금 풍화경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데 풍화경의 이슈가 사람 또는 도시 또는 우리 거리 얼마큼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조사를 할 생각이고요. 이게 결국은 건설산업의 안전에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내에 지금 숙련공들을 떠나고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건설의 안전을 갖춰야 되는 문제고 계속적으로 엄청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건 알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지속 가능한 범위 내에서도 법도 마찬가지고 ESG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한 연구자로서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다양한 선배 연구자들을 통해서 같이 호흡하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생각했지만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ESG와 전문건설 그리고 가이드라인의 부재라는 친구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돼요. 그냥건설 전문공원의 이경태 전문공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 8월에 학위를 받고 한양대에서 학위를 받고 이제 전문건설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1년 정도 있으면서 특히 ESG라는 부분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와중에 손 박사님 교수님을 통해서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 한번 짧지만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한 내용들은 최대한 좀 배제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SG에 대한 가치는 어쩔 수 없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의 추세입니다. 특히 대형 건설들이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의 발간이 확대되고 있으면서 중소기업들에게도 자발적인 추진을 유도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제도적 정책적인 집중을 하는 것 이외에 평가 지표의 다양성들이 어떻게 있는지 그리고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다룰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현재 중소기업이나 전문건설업이 어떻게 ESG 경영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ESG 경영 가이드라인이 전문건설업인 중소기업들에게 현실성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전문건설업에게 ESG 경영이 명확하게 도입되기 위해서 그 전에 해결돼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통계 분석과 가이드라인 분석 그리고 현 제도나 계약에서 나타나는 전문건설업의 한계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ESG 경영 보고서들을 전체적으로 다 검토하고 그리고 통계 분석을 하는 걸로써 제 첫 회사에서 업무가 진행했었는데 그때 2023년에 이제 분석을 해본 결과 상장사 기준 57개 건설사 중에 단 30개 기업만이 데이터를 공시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30개 기업 중에서는 B등급 이상, 즉 보통 이상의 기업을 합한 게 한 50% 정도 됨으로써 그 ESG 평가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ESG 평가가 가능한 전문건설업의 기업 수 자체가 미비했으며 그리고 오른쪽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전문건설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7개의 업체가 있었는데 사실 C, D를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왜 그런가 했을 때 ESG 경영 자체를 비재무적 가치로만 보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이미지 브랜딩 정도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도입함에 있어서 한계가 있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높은 초기 비용과 그리고 지원 정책의 부족 등으로 인해서 단계적으로 유연한 그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음에도 실질적 도입의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부분이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이걸 E와 S, G 이 부분으로 각각 나누어서 보았을 때 이제 S 사회 환경 지배구조 순으로 낮게 나타나는데 실질적으로 하도급 업체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 건설 폐기물이나 그리고 지배 구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기 어렵다 보니 안전에 대한 포커스를 조금 더 주면서 이제 사회적인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 사회에 대한 전문건설 쪽의 평가 능력이 상대적으로 좀 높았음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용 부담이 큰 친환경이나 이제 개별 기업 특성에 영향을 받는 지배 구조보다는 실행 부담이 적은 사회적 책임에 집중할 수 있는 방향이 모색될 수 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렇게 나타나고요. 이를 기반으로 이제 국내외에서 나타나고 있는 ESG의 가이드라인들을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국내에서도 다수의 연구가 되어 있고 아까 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 건사연뿐만 아니라 공기원이나 이제 중소기업청에서도 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오른쪽에 분류 특징들에 대해서는 좀 스킵을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ESG에 대한 프레임워크나 기준 지표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모호성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특히 해외에서는 지속적으로 왼쪽에서 보실 수 있듯이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나 SASB나 EU에서 지속적으로 한 가지 기준으로 통합을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 이제 국내에서의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각자 그 평가원들에서 지표를 그냥 나열하기에만 급급한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크게 활용되고 있는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 ESG 평가 기준 같은 경우에는 산업별로 구분을 해서 건설업이나 이제 금융업 혹은 인프라에 맞춰서 각각의 지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국내 같은 경우에는 환경과 사회, 거버넌스 단순히 그 ESG적인 부분을 나열한 후에 각 그 산업에 대한 분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표적인 나열을 하고 있다는 것이 좀 한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KESG 가이드라인에 대한 그 도입 의무에 대한 강조는 크지만 적절한 가이드라인의 부재가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국내의 현실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7년에 박사 학위를 들어가면서 처음으로 제가 했었던 연구가 이제 YRP 연구와 그다음에 코이카와 같이 협업을 해서 이제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그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 지속가능성에 대한 KPI나 이런 지표들을 만드는 것이 핵심적인 부분이었는데 결과적으로 경제, 환경, 사회적 평등 이 세 가지가 이 서스테이너빌리티를 구축하고 있는 세 가지의 핵심적인 요인이었을 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국가 간의 협의가 가능한 조직들의 역할 체계 자체가 나눠져 있지 않다는 부분이 가장 컸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YRP 사업을 먼저 보았을 때 아까 전에도 말씀해 주셨던 프로그램 매니지먼트 컨소시엄
컨설턴트나 PMC나 PMO 조직을 보았을 때 결과적으로 PMO 조직을 설정을 했고 그리고 이 과정을 가지고 사업들을 진행을 하기 위해 노력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발주처의 경험이나 지식 부족이 크다 보니 이게 하위 레벨, 즉 시공사 레벨이나 더 내려가서는 전문 건설업과 같은 그런 이제 현지 시공사들이 막상 시공에 도입했었을 때 그들의 책임으로밖에 갈 수가 없었다는 부분이 가장 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특징상 발주처에서는 한 군데에 오랫동안 두지 않습니다. 인수인계를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 정보의 투명성이나 그리고 정보에 대한 오픈 공개성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이 결국은 누가 전에 사람들에 대한 책임 소재의 권한으로만 확대되었으며 이는 하위 레벨의 시공사 쪽에서 모든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YRP에서 물론 PMO라는 것을 도입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첫 도입을 하다 보니까 운영 방침이나 노하우의 한계가 있다 보니 결국은 PMO 자체가 발주처의 중심을 가지고 이끌어가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이제 그 건설 관리를 해주는 업체들에 끌려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주처의 의견이 명확하게 반영되지도 못했기에 계속되는 재공사나 그리고 재설계 등의 이슈들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그 코이카에서 직접적으로 담당한 ODA나 그다음에 그 해외 직접 투자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했었을 때 실질적으로 PMC나 PMO에 대한 도입을 반영을 하고자 해서 실질적으로 반영을 해보았고 이에 대해서 아레나를 정의하고 지속 가능성의 요인들과의 결합을 해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손 박사님이랑 좀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PMO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가장 최상위 계층의 의사결정 구조에다가 PMO를 세팅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던 걸로 보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술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부분을 처리하는 부분들이 윗계급, 높은 계급에서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의사결정 구조를 제안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조금 하위 레벨에서 이 부분을 도입을 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코이카에서 반영을 해줘서 좀 실질적으로 부분에서 진행을 해본 결과 이제 인터뷰나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CM사들과 많은 인터뷰를 해봤었는데 그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예타 조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PMO나 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선 조직 중에 PMO를 실질적으로 다루기 이전에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그 레벨 2로서 부분을 했었는데 코이카 본부나 이제 현지와 그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는 공간 쪽에서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예타 조사를 통해서 기술적인 개발을 하거나 정책적인 원조를 지원하면서 지속 가능성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연구를 했었고 이에 대해서도 뭐 논문을 발표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직 구조의 시스템 구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역할에 대한 명확성 부족으로 날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의사결정 조직의 책임 부족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시공사에게 모든 손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단순히 ESG를 도입해야 된다.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끌고 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조직 구조적으로서 이 부분을 좀 처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에 대한 부재로 나타나는 리스크는 사실 시공사에게도 가장 크게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한 10년 전의 자료인데 입찰 계약 단계에서 나타나는 부정부패 이 부분은 거버넌스와 관련된 부분이겠는데요. 입찰 계약 단계에서 나타나는 부정부패가 약 한 50% 정도, 시공 단계에서 나타나는 리스크가 한 30% 정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윤리 경영에 가장 어려움을 끼치는 요인의 한 80% 정도가 입찰 계약과 시공 단계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 입찰 정보에 대한 부분은 발주 방식의 문제뿐만 아니라 현재 시행사분들과도 많은 논의를 하고 그리고 시행사분들과도 인터뷰를 진행했을 때 PF 자체에서 이슈가 나타나는 것도 결과적으로 입찰에서의 이슈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해관계자가 많아서 연대 책임을 지는 경우가 다수 있고 이 부분은 입찰 단계나 계약 단계에서도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 단계로서부터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그 누구도 져주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도 PF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이제 전문건설업체와 함께하고 있는 건설정책연구원에 있다 보니까 불법 하도급에 대한 부분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에서는 키스콘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불법 하도급이 나타나기 이전에 하도급 업체들 뿐만 아니라 원도급에서 이제
그 건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등록을 하라고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오른쪽 표에서 2024년도에 조사를 했을 때 나타난 결과인데 이게 불필요한 인력 정보가 많다라는 것, 그리고 이 정보가 중복되게 기입돼야 되는 게 많다라는 것,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문건설업 같은 경우는 두세 명의 사람들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다 신경 쓸 수밖에 있겠냐라는 부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물론 시스템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 시스템에 대한 간소화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았을 때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비교했을 때 전문건설업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 경우가 약 3배 이상 많습니다. 사실 제가 불법 하도급 업체를 검출하는 그 지방청과의 인터뷰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용역을 하면서 또 보았을 때 결국은 이 키스콘이라는 것에 등록을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키스콘을 토대로 모든 불법 하도급 업체를 수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전문건설업이 훨씬 더 피해를 많이 보는 것, 물론 하도급 업체가 갖고 있는 이슈들도 있고 문제적인 의식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어떻게 하면 그러한 시스템들을 조금 더 간소화하여 최소한의 필요한 정보들만 좀 정리할 수 있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예방의 관점이 좀 더 강조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시공과 관련해서도 부실 시공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뭐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여러 용역들을 진행했었을 때 가장 핵심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중처법에 대한 내용인데 막상 이 부분은 차별 규정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도 강조되다 보니까 애초에 사업에 대한 시작조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모르는 부분이 가장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차별 규정에 대한 집중보다는 사업 단계별 역할과 책임에 대한 부여가 시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따로 연구를 하고 있는 신진연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국내와 국외의 건설 계약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0년간 국내에서 나타났던 국내 계약과 관련된 그 이론고찰과 해외 문헌에서 나타난 이론고찰들을 비교해 봤을 때 국내는 계약 이행을 통한 수익성이나 하도급 규제에 대한 논문들이 다수가 있고 이에 대한 키워드들이 많이 강조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클레임이나 중재 등에 대한 규제 중심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외 사례 같은 경우는 예방이나 사전적 대응에 대한 강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신뢰나 혹은 그 릴레이션십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강조가 크고 그리고 그 정해진 계약서에 대한 틀이나 시스템에 대한 예비적 감시를 진행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장 건설 사업 단계에서 초기 단계를 볼 수 있는 입락차, 비딩 단계에서에 대한 강조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연구들이 최근에 들어서 더욱더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사전 예방을 위한 체계나 계약 단계에서부터의 대응과 관리, 감독 시스템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PM적 관점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발주처에서 어떠한 관점을 발주처가 갖고 있는 지식적인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지식적인 정보를 보완해주기 위해서 PM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강조는 필요할 거고요. 그 과정에서 발주처는 그냥 PM에 맡기고 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감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자신들의 목표를 현실적으로 세팅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YRP 같은 경우에도 미군과의 그 관계성에 대한 강조를 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목표적 지향 배제를 하고 단순히 그냥 2014년 안에 마무리 짓겠다라고 그냥 먼저 통보를 해버리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16년, 17년 계속 지연이 되어 20년에 마무리가 되었을 때 그 누구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기술인에 대한 관점에 대한 부과는 추가적으로 지원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한 관계 품질이라는 표현을 써봤는데 관계 품질 개선을 위한 서로 간의 발주처뿐만 아니라 PM, 설계자, 시공자, 그 이하의 하도급까지도 서로 간의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리스크 쉐어링의 단계로 확장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권리 확보를 통한 통합적 관점을 통해서 지속 가능성의 가치와 ESG 추구에 대한 합리성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앞으로의 목표일 것이고 단순히 거버넌스에 대한 강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적 거버넌스를 좀 추구할 수 있는 이를 통한 이러한 계약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SG 경영에 대한 이른 도입만 강조하는 것이 아닌 협회 차원에서 초기 비용과 지원 정책의 확대 그리고 맞춤형 ESG 가이드라인의 개발이 필요할 거고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아마 중소기업 발전부나 그리고 여러 ESG 기준원에서의 통합이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선행적 예방이 아닌 후행적 처벌에 현재 집중되어 있는 시스템의 변화를 통해서 건설 계약 제도나 구조에 대해서 거버넌스적 관점을 좀 가지고 확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거버넌스적 관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PM적 접근을 통해서 전문 건설업, 특히 하도급과의 정보 공유와 리스크 발생 시 과도하게 부담하게 되는 하위 레벨, 즉 하도급 쪽에서의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좀 함으로써 단순히 ESG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관리나 혹은 조금 더 포괄적으로 봤을 때 종합사업 관리로까지 확대가 요구되는 것이 현대 사회에서 건설 계약에서 필요한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로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사실 시간이 좀 제가 많이 초과를 했는데 결국은 이 토론을 좀 해야 되는데 익스큐즈가 지금 10분 더 남았어요. 3분 남았어요. 3분 남았습니다. 3분 남았어요. 그러면 우리 저 한 교수님하고 질문 주시죠. 저희 마이크 없습니까? 아까 저희 유아인들 항상 들어갑니다. 아까 저희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저희 법제도 개선에 대한 것들을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저 생각하시기에 가장 지금 단기적으로 최우선으로 시급하게 개선돼야 되는 거가 있으시면 그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다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우리 법 체계를 고쳐야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부 측에서는 일단은 인지는 하고 있는데 법 쪽에서 이 의미를 이해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난제로 지금 생각해서 고민하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어차피 그걸 풀어야 될 거는 우리 건설 기술인들이 풀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시범 사업으로 이미 지난 정부 때의 법제도 변경을 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입법조사처에서 아예 발의 자체를 아예 상정을 안 시켜버렸어요. 뭐에 의해서 했느냐면 건국부 소위에다가 기재부 소위에다가 이걸 넘기고 상정을 해놓고 최소한 토론이라도 하고 문제제기를 하려 했는데 그거를 외부의 압력에 의해 가지고 덮어본 거예요. 그래서 대화할 기회도 없었고 우리 그 당시에 이제 우리 민간 단체 한 건설 안전학회도 다 들어왔어요. 그 한 40여 개 단체가 와가지고 동의서 다 받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바람에 말 한마디 못하고 지금 덮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법은 무조건 우리는 몰랐으니 내용을 몰랐으니까 고쳐달라고만 이야기를 했지 이제는 다 파악이 됐으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목소리를 내자는 거죠. 우리 안전학회가 정상적으로 이야기를 내자야 이제부터는. 그러면은 결국은 이건 풀어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안은 장단기적으로 제가 제안을 해놨습니다만은 제안 자체를 장기적으로 가는 거를 이게 결국 되려면은 최고 그래 대통령 관할법에 특별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외국은 다 양문제로 쓰는 반면에 우리는 다른 제로 하다 보니까 이 상원에서 하는 연방법으로 우리가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상위법으로 하는 것은 특별법으로 집어였고 그 대신에 이 수천 페이지가 되든 몇만 페이지가 되든 이 안에다가 특별법으로 집어여가지고 어느 한 부처 예를 들어서 기재부가 관할한다 아니면 행안부가 관할한다 국토부가 관할한다 그거는 우리가 토론해서 하고 궁극적으로는 어느 부처들 관할 부처는 하위 부처가 있어야 되니까 그 관계는 오픈한 상태에서 일단 그 계획을 요구를 해야 된다. 이제 생각입니다.
또 그 다음에 시간 우리 이경태 박사가 사실 되게 고마운 게 이 관계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 그래서 사실 애를 먹었는데 오늘만 내용을 보니까 우리 이제 앞으로 많은 기대가 되고 우리 김남석 교수님도 이 구조를 비록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에서 듣게 돼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이제는 개척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개척해 간다는 관점에서 이거를 정서를 해가지고 완전 애매하게 왜 억울하게 국민 500명이 매년 죽어야 돼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나라지요. 이게 국가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법의 문제를 우리 그 다음에 하실 세션에서 좀 같이 고민도 나중에 해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